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 법 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시대를 움직인 입법의 발자취, 그리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린 국회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할 청토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법탄지기에 한 발 다가선 국민호입니다. 요즘 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김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언제나 든든한 저희 법탄의 스승님이십니다. 현창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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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OECD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OECD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세계적으로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죠.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OECD에서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요. 동일한 기준이나 방식으로 통계를 만들어서 국가마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명 성적표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교육 부분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1위 대한민국. 네, 맞습니다. 대학 진학률로 치면 OECD 1위. 추가로 학생의 학습 집중도도 최상이라고 해요. 여기에 여성 대학 진학률도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2000년대 초반의 기록들인데요. 이때의 OECD 성적표 안에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2003년 당시 1위를 차지한 오늘의 주제 뭘까요? 맞춰보시죠. 외국 나가면 진짜 우리나라 인터넷 빠른 거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뭐 광통신, 통신법 뭐 이런. 통신법. 자, 바로 산업재해 사망률입니다. 오? 2003년도 OECD 1위. 한국이요? 네. 자, 2003년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즉 산재 사망률을 보면 OECD 나라 중 산재 사망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로자 1만 명당 약 2.55명의 수치를 나타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 바로 산업재해 보상법입니다. 야, 20년 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가 1위였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데, 사실 그 회사 다니다 보면은 일하다가 다치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근데 이게 진짜 산재인지 아니면 개인의 부주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법이 없을 때, 저도 회사 다닐 때 2000년대 초반에는 큰 사고가 아니면 웬만하면 개인의 부주의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산업재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겠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맞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요, 산재보험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법안에 발의된 최초 발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최초로 설계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1960년과 1961년에 걸쳐 노동재해 및 실업보험에 대한 기초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발간되는데요. 보건사회부에서는 근로자의 해고 상황을 산업별로 조사해 분석하기도 합니다. 1962년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일명 사보심이 설치됩니다.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산재보험제도의 창설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는 소득상실과 의료비 지출이라는 이중 고통을 받게 되며, 또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산업재해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1963년 정부 법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중앙기구로 노동청이 설치됩니다. 그해 11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최초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의결돼 제정됩니다. 저는 이 VCR 보고 노동청이 산재 보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생겼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제정된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
또 광업이나 제조업에만 한정이 됐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면은 대기업 중에서도 특특 대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500인 이상이면 상당히 큰 기업이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14세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약 0.5%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1970년대 대형 산업 사고가 발생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산업 개발의 동맥이 되는 또 하나의 철도 정선선의 일부가 완공되어 1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을 보았습니다. 석탄과 화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으로 경제 성장을 일군 1970년대와 1980년대. 하지만 20년간 탄광에서는 총 3,603명의 광부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는 1973년으로 무려 229명의 광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업 환경이나 안전 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노동 강도가 높았던 상황. 광업 분야에서 다수의 사고와 사망이 반복되면서 일터의 위험이 개인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탄광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사고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탄광이 무너지거나 아예 집안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고 운반하면서 또는 가스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지하에 고인물이 출수가 되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탄광에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00인 이상의 광업이나 제조업에만 적용이 됐는데 당시에는 영세한 탄광도 많이 있었어요. 확실히 법이 달라질 필요가 있었네요. 광업, 제조업 중심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1980년대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산재보험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된다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에는 전 산업 분야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죠. 또 하나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최초로 체계화가 되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근로자에게 그 보상을 확대해 주려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복지 확대라는 면에서도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실패 근로자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임금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의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에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으로 하던 것을 휴업급여의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서 7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업무상 질병이면 현장에서 다친 것 외에 일하다가 생긴 병인 거죠? 맞습니다. 이 분진에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 생기는 폐 질환이나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생기는 난청 이런 것들이죠. 방금 말한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바로 보이는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이 좀 되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희귀 질환이나 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직업과 병이 연관이 됐다는 걸 근로자가 모두 입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산업재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산업들이 막 변화하면서 정말 유해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더 산재로 인정받기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1990년대를 보면 현장이 정말 많이 자동화가 되고 3D 업종이라는 얘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있어서 업무 관련성이나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 논쟁이 본격화가 되는데요.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는 7월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모든 근로자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진폐 근로자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합병증 범위를 늘리는 등 진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진폐 근로자가 전문 요양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가 기존의 활동성 폐결핵과 기흉 등 8종에서 폐렴과 마이크로박테리아 질환까지 확대됩니다. 다양한 직군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발생했던 2000년대. 한 젊은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 산업재해 보상 제도를 뒤흔든 전환점이 됩니다. 2007년 반도체 공장 여직원이었던 고 황유미 씨. 당시 22살로 공장 오퍼레이터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즉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고.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는 반도체를 화학약품에다가 담궜다가 또 뺐다가 또 다른 데다가 다른 그 약품에다가 담궜다가 뺐다가 화학약품에다가 반도체를 담궜으면은 그 화학약품 냄새에 의해 갖고 백혈병이 걸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미 그 병 입원해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과장님한테 아니 유미 그 산재 인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그 치료해주고 그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공장에서 나온 이 과장님이 아주 펄쩍 뛰는 거야. 아니라고. 화학약품은 쓰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다고요. 여기에 고인의 가족들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 20여 곳의 도움을 받아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고 황유미님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5분이었는데 1, 2심 다 2분의 백혈병은 직업병이 맞고 이제 3분은 산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게 그 결론이 결국 대법원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반도체 직업병 사건을 통해서 산재보상보험제도를 그렇게 운영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가가 좀 너무 신랄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공단이나 법원이 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었고 업무와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과학적 규명의 영역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유해성이 드러나고 더 많은 유해성은 왜 드러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질병의 업무와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도 의학적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상의 부분은 왜 연구되지 못하는가 그러한 사정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이후에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영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산업안전, 화학안전, 그리고 환경보건 이렇게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산재를 당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부상, 질병, 사망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워낙 그 인과관계가 그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장치를 통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주는 특별한 그런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전통적인 그런 산재 영역에서 산재를 당한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에만 급급해 왔다면 이제는 좀 그런 전통적인 보장 체계는 확보를 하면서 그런과 동시에 업무상 질병을 조금 더 그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들한테 대한 그런 보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2007년도에 엄청 큰 이슈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백혈병 사건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던 일로 기억이 돼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산재보험제도는 업무 환경의 유해성과 함께 질병과 그 유해성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까지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까지 모두 피해자, 즉 노동자 측에서 다 해야만 했어요. 이게 사실상 매우 어렵거든요.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업무 환경에 설비나 화학물질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러면 더욱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죠. 그럼 언제부터 인정받게 된 건가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완벽한 연관성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질병과 직업에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 복합적인 작업 환경,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까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포함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백혈병 사건이 산재로 인정되면서 과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업무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생긴 겁니다. 자, 이후에 어떤 직업성 암, 희귀질환, 정신질환, 업무상 자살까지도 산재 인정폭이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방식과 판단 기준까지 역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위험한 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20대들은 뭐 알바라던가 이런 배달일 같은 거 요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업종에도 적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특고라고 하죠.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이들도 산업재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가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직업은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회는 이 변화에 어떻게 발맞추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동부의 그 특고 노동자 102만 명을 넘어서서 220만 명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요. 특고에 대해서는 우선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직종의 경우는 22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직종 이외의 특고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요 직종 이외 세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완전히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2022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고 김원종 씨가 제출한 자필 신청서를 보니까 필적을 한번 보셔요. 유족들이 직접 제출한 고인의 자필하고, 네.
그 두 개 동일인이라고 보이시나요? 같은 필적이 아니죠. 예.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예. 네네. 같은 날 제출된 9장의 신청서 중에서 이렇게 서로 같은 게 6장이에요. 이게 대리작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2020년) 그 당시에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과로사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당시에 과로사를 하신 분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과로사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근데 산재보험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적용되지 않을까 들여다봤더니 산재보험을 이런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고 또 신청하지 않겠다 제외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산재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으로 인해서 제외 신청을 하면은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산재보험을 그럼 굳이 적용을 안 하려고 할까 봤더니 노동자가 50%를 부담해야 되고 사업주도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에 대한 비용 이것이 이제 어쨌든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 사업주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관행적으로 산재보험 신청을 제외하도록 요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발견된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중 9장 중에서 6장이 동일한 필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거 돌아가신 고 김원종 씨의 그 본인 필적과는 그냥 눈으로 봐도 필적 감정을 하지 않아도 다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무 제공자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생겨난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해서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취지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으로 인해서 산재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하도록 만든 거였는데 그 원래 법의 취지가 발현되도록 하려면 아무리 특수한 고용 형태이고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청 또는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그 제공한 대가로 받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도 노동자다. 그래서 노무 제공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법도 그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쫓아가게 만든 겁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윤준병, 임종성, 이미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현행 특고의 경우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출퇴근 재해도 인정한 것이 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판례도 출퇴근 재해를 대부분 인정하고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즉 업무상 생긴 정신질환이나 자살도 산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획기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이런 산재는 좀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업무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의학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산재를 개인이 신청했을 때 회사에서 조금 불이익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산업재해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정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노동은 인간을 만들고 안전은 그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 UN 인권활동가 나일로 로엘의 말입니다. 자, 오늘 소감은 어땠는지 한 분씩 들어볼게요. 일을 하다가 병을 얻거나 다친다는 게 사실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이제 알바를 하는 입장으로서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더 편안하고 든든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있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